오시느라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그 고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오늘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공대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처음으로 농대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농대 우리 학교의 자랑인 스마트팜 학과가 있고요. 거기에 학과장이신 김태곤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새로운 또 분야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그 스마트팜 학과가, 저희 스마트팜 학과가 이제 2006년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신설되고 이제 처음 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4, 5년 지나면서 저희 학과도 이제 방향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스마트팜 분야에서 저는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농업이라는 주제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지털, 뭐 AI,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또 배준수 교수님을 또 알게 돼가지고 또 단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오늘 요 MOT 융합기술 개론 수업에 좀 주제로 가지고 와본 거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농업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기후변화가 전 분야에 다 영향을 또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혹은 학문 분야로서 이제 스마트 팜이라는 분야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이제 조금 첫 이야기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워낙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 뭐, 온난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가보면 키워드, 트렌드, 어떤 단어들이 많이 검색되는지 그 비교를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는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들이 90년대에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한창 학교를 다닐 때는 지구 온난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시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제 지구가 더워지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 겨울에 지내보면 겨울이 훨씬 더 추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라는 키워드들로 썼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기후 위기라는 저 빨간색 용어들을 보시면 기후 위기라는 용어들을 좀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좀 사례나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매년 기상청에서는 이상기후 보고서라는 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한 15년 이상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에 가보시면 이 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입니다. 나온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쯤에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작년도를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작년이 잘 기억이 안 나시지만, 작년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땠던 것 같나요? 올해는 사실 꽃이 이제 좀 빨리 피고 있고,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작년은 어땠었나요? 보시면 작년에도 겨울에 엄청 덥다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가 날씨를 보시면 요게 이제 파란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평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년을 기준으로 빨간색은 당연히 이제 평년보다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여름 1월 달 되면서부터 1월부터 여기가 2월, 1월 달 보면은 빨간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2월 달이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되냐? 확 추워집니다. 그래서 1월에는 덥다가 2월에는 엄청 추워지고, 근데 우리가 사실 겨울을 겪으면서 사실 많이 했던 우리 계절을 표현할 때는 사만사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1월을 보냈었고 1, 2월을 보냈었고 3, 4월 딱 작년 이맘때쯤은 어땠냐?
사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 계속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고 가물기 때문에 작년에도 산불 관련해서 엄청 이슈가 있었고 엄청 큰 산불이 났었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올해도 산불 잘 신경 안 쓰지만 산림청에서 경고 문자들 오고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산불이 크게 있었고요. 5 월, 6월 이제 이렇게 여름을 가 보시면 계속 더웠다라는 것들, 그리고 역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평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게 그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빨간색 바가 이제 크게 되면 평년에 비해서 더운 날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며칠은 더웠다가 며칠은 평년에 비슷했다가 좀 추웠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평년 기온보다 온도가 높은 날짜들이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8 월로 가니까 더 심해지죠.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습니다. 저렇게 엄청 더웠고, 덥다가 비가 잠깐 와 가지고 푹 쏟아지다가 비 그치면 또 엄청 덥고, 이거를 반복했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일들이 쭉 있었고요. 9 월, 10월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제 그 강우가 어쨌든 계속 작년에는 좀 안 왔었습니다. 강우가 졌고 전체적으로 계속 더운 날들이 가을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졌었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 보니까 매년 역대 제일 더웠다, 역대 제일 추웠다, 이런 극값들이 있거든요. 이 극값들이 2014 년에는 요 정도, 제일 더웠던 날이나 제일 추웠던 날이나 제일 비가 많이 왔던 날이 이 정도 됐는데, 2015 년을 보시면 그냥 확연히 극값들이 갱신된 것들이 훨씬 많게 돼서, 그러니까 기록을 세운 날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10 년, 15년 사이에 이 기후 변화라는 게 굉장히 그 많이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주로 이렇게 빨간색들이 있는데, 저 중간에 보면 이제 파란색들을 따로 표시해 놓은 것들인데, 빨간색들은 주로 온도에 관한 것들이고, 이제 파란색들은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던 것들을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값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작년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날짜 수를 또 세 봤거든요. 날짜 수를 세 보면 2024 년도 보고서 보면 그해 굉장히 더웠고 이상 기후다라고 했는데, 2026 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2025 년에는 더운 날은 많았는데 그렇다고 최저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나 이럴 때는 그냥 비슷한데 낮에 좀 많이 덥다, 요런 느낌이었는데, 2025 년에는 어 네. 어 네. 2025 년에는 최저 기온도 올라가고 최고 기온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자체가 확 올라가는, 굉장히 1년 내내 좀 더웠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계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보면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막 100 년, 150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후 변화 들어보면 이제 1.5 도, 2 도씩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게 이제 산업화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850 년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온도가 증가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비교를 하는데, 1.5 도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1.5 도가 넘어가면 이 지구라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져서, 보통 이제 우리 자전거를 타거나 균형을 잡을 때 조금 기울면 또 조금 반대쪽으로 하면은 금방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좀 더 커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 도라고 세워 놓은 기준이 그 지구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 기후가 유지될 수 있는 온도의 한계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1.5 도까지 2100 년까지 1.5 도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게 목표고요. 제한적으로 2 도가 진짜 넘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해 놓은 기준이 지금 1.5 도, 2 도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1.5 도선이거든요. 지금 몇 년도인가요? 지금 벌써 1.5 도를 돌파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깐 이게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중국도 멈추고 다 같이 멈춰서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1.5 도를 뚫고 사실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이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기후가 변할 건지. 그래서 시나리오가 그 SSP 시나리오라고 해서 RCP 시나리오, SSP 시나리오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어쨌든 그 제일 낮은 단계가 RCP 기준으로는 2.6 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높게 보면은 8.5.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공기 중에 그 CO2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4.5 정도를 하면은 1.5 도쯤 갈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시나리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랑 오히려 더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게 굉장히 그냥 어디선가 어느 학문 분야거나 어떤 연구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고요. 그 예정된, 어떻게 보면 그 레일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증가하고 있는 거 예측치랑 비교해 보시면 그 예측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저 올라가는 경향이 예측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래서 더웠냐?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4년에 이상 기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고를 해 놓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아 부분도 있고 아프리카, 유럽 이런 식으로 많은 지역들이 뭐 굉장히 이상 기후들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들이 확연히 많아진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상 기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1.5도, 2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1.5도 더 높아진다고, 여름에 1.5도 높아진다고 더 더워진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느낄 때 여름에 한 35도 가는데 그게 36.5도, 37도 간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난리칠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작년에 1.5도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 올라간 거고, 평균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훨씬 더, 어딘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어딘가는 좀 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린랜드, 항상 그 영구 동토죠. 얼음이 덮여 있는 데인데 여기가 평년에 비해서 약 13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항상 영하였는데 영상이 돼서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미국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동부 지역에, 몇 년 전에는 서부 지역에 시애틀 쪽이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50도가 넘었어요. 50도가 넘는 날이 한 달 이상 지속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미국의 동부 지역이 한 15도 정도, 평균 기온보다 15도 정도 높은 기온들을 저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것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이쪽에 서부 지역은 낮아요, 평균보다. 그래서 저게 같은 나라에 있으면, 물론 대륙 사이즈여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높은 데는 훨씬 덥고 또 추운 데는, 춥다기보다는 어쨌든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여름에 서늘한 기후를 보였고요. 어 이때 제가 사실 작년에 유럽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갔다가 왔더니 뉴스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스페인에 이제 최고 기온이 40 몇 도를 찍었다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쯤 딱 있었는데 그때 보시면 유럽 저기가 빨갛죠. 저 때도 저 지역이 이제 엄청나게 더웠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게 우리가 통계로 볼 때는 평균 1.5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지역은 이제 그 최고 기온이 원래 한 30도가 최고 기온이었는데 45도, 50도 이렇게 가는 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5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면 여름에 45도면은 '숨을 쉴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지도로도 보여드리고 그래프로도 보여드렸는데,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음 왼쪽 위에 보면 트럭들이 있고 눈이를 막 배가 이제 걸어가고 있죠. 이게 멕시코의 한여름의 날씨입니다. 7월 달에. 2019년 7 월의 사진인데요. 7 월에 저렇게 한여름에 눈이 내려 가지고 건너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22 년에 이제 12 월에 저기 워싱턴 DC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인데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난 채로 겨울이니까 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 고수부지의 주차장인데 이게 침수가 된 상태로 얼어버리는, 그래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에는
그 미국 중부 쪽, 제가 미네소타에 있었는데 미네소타 그 주변은 원래 춥거든요. 원래 추운데 한 마이너스 40 도가 연속으로 지속되니까 거기에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차 많이 타거든요. 전기차는 핸드폰 써 보셔서 알지만 핸드폰 추울 때에는 배터리 엄청 빨리 닳잖아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테슬라들이 다 멈춰 있고 그런 또 일들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눈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로 보시면 눈이 와 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농촌에서 보면 이렇게 과일들이 썩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추 같은 거 저 오른쪽 밑에 같은 경우는 잘 크다가 너무 더우면 이렇게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물에 잠기기도 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는 임수 재배를 하거든요. 일부러 물에 잠기게끔 논 농사를 짓습니다. 당연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노는 사실은 한 3일 정도 잠겨 있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 저기다가 밭작물을 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쌀이 남는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좀 진흥을 해서 콩이나 밀을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을 심기도 하고 저기다가 온실을 지어요. 근데 그런 벼를 제외하고 다른 작물들은 물이 들어차면 바로 피해를 보거든요. 그 수박 농사를 보통 하우스에서 이제 수경으로도 많이 짓는데, 수박 농사를 짓는데 물이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차면 그 해 수박 농사는 망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수가 되거나 하면은 발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잘 안 크는 일들이 빈번하게 저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들을 보게 되는데, 저런 것들이 다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는 1년 농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저렇게 한순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여름철에 갑자기 더워져서 2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저런 피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보면 전북, 경북,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만, 이게 작년 보고서에, 그러니까 올해 나온 보고서에 나온 그림들인데 그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그냥 '온도가 쪼끔씩 오른다. 더운 날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1.5도 올라갔다라는 게 잘 보시면 평년에 비해서 그 보통은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한데 더운 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경향 자체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느끼기에 '작년에 비해서 좀 선선하다. 예년에 비해서 좀 덥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면 그냥 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덥지, 덥지, 덥지.'를 계속 되뇌이면서 1 년을 보내게 되는, 고렇게 이제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후 변화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 기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문명, 공학이라는 게, 그 토목이나 이 공학 내지는 문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기후라고 하면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적응한 그 기술이나 그 경험, 문화 같은 거를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 적응을 한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 기후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했던 이제 농업 분야에서 두고, 저는 이제 농토목을 전공했는데 제가 주로 했던 연구들은 이제 댐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 저수지, 댐을 막아서, 그래서 물을 거기다 모아서 논농사 지을 때 이제 여름에 물을 내려보내 주는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댐을 얼마나 크게 지을지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게 지으면 물을 많이 모을 수 있지만 그럼 이제 비용이 엄청 비싸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쪼끔 덜 지어 놓으면 물을 적게 쓸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게 넘치거든요. 근데 댐은 무서운 게, 이게 넘치면 댐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넘치게끔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크게 만들고 이게 넘칠 때쯤 되면 옆으로 이제 쪼끔씩 물을 뺄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옆으로 빠지게끔 되는데, 다 찬 상태에서 비가 왕창 와 버려서 물이 옆으로 이렇게 쪼끔씩 쪼끔씩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넘치다, 넘치다 차서 요렇게 댐을 넘어 버리면 댐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무너지면 이제 큰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댐을 설계를 할 때 여기다가 물을 얼마나 담을지, 얼마나 비가 왔을 때 위험하지 않을지를 이제 보통 설계할 때 저희가 5년 빈도, 10년 빈도, 20년 빈도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1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 20년에 한 번 올 정도를 상정해 놓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전주천이 거의 넘칠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 빈도 양이거든.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넘칠똥말똥할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해 놓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10년에 한 번이니까 예를 들면 20년쯤 되면 한 번쯤은 넘칠 수 있는, 살면서 전주천이 한 번쯤은 넘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사실 그러면 안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년에 한 번 넘는 거는 차라리 우리가 복구를 하자. 그 비용이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사실 설계를 하거든요, 시스템은. 그래서 저희가 10년 빈도, 20년 빈도 이런 빈도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데 요렇게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10년 빈도, 20년 빈도 이렇게 일들이 있고요. 그럼 지금 기후에서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희가 얘기했듯이 10년 빈도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100년 빈도 일은 한 번쯤 일어나고 50년 빈도 일은 덜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후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50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후가 이제 1.5도 올라가면 500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4-5 번씩 일어나고 2.0도, 그러니까 2도가 올라가면 50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일어나. 더 이상 500년 빈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2000년대 초반에 강릉에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역대급으로 많이 온 게 이제 하루에 800mm가 왔거든요. 근데 800mm가 오면 답이 없습니다. 800mm가 오면 어떻게 지어도 답이 없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때 설계 빈도로 500년 이상 빈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오면 이제 사실은 이제 비가 쏟아지고 피해를 입고 복구를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대응이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복구하고 또 이제 지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 일생에 딱 한 번 정도 있을 법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안 온다를 넘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재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재난이 발생을 하고 정부에서 계속 재난지원금이 뭐 나오고 어디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된다라는 게 기후 변화의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가 생겨나면 어떤 재난들이 발생을 할지 이제 보고서에도 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비가 오면 여러분들은 또 이제 도시에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보는데, 전주에 있다 보면 팔복동 가끔 지나보시면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팔복동 잠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게, 기숙사가 학교 정상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언덕을 넘으면, 캠퍼스에서 언덕을 넘으면 이제 기숙사가 있어서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기숙사를 나와서 올라가는데 그 산 정상에 있는 합수구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 제일 높은 데인데 거기서 하수구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 분수처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도시라는 시스템은 비가 오면은 보통은 자연에서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도시들은 다 아스팔트나 그 시멘트들로 덮여 있어서 다 불투수면 물이 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를 만들 때 하수도를 만들어 놓죠. 예.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결국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관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압력이 다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빨대에다가 후 불어보면 사실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파트에 5층, 10층에 살아서 나는 흉수될 위험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집이 10층이어도 아파트 화장실에서 물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도시라는 이 인프라라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우리가 물을 이제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하수도로 나가는데 이게 그 용량을 넘어서면 거꾸로 하수도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5층에 있어도 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후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얘기하면 북극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서 슬프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흥행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대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는 어차피 변하니까. 근데 기후가 변하는 게 너무 빨리 변하는 게 문제고, 속도가 문제인 겁니다. 천천히 기후가 변하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하면 되거든요. 하수도가 작으면 하수도를 좀 더 크게 만들면 되고, 댐이 작으면 댐을 쪼끔 더 키우면 되고, 지대가 너무 낮으면 지대를 쪼끔 더 높은 데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건물 새로 지으려면 한 20-30년 걸려야 되죠. 근데 이게 기후 변화가 단 5 년, 10년 만에 확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후 적응을 그냥 하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적응 대책들이 있고요. 반대로 쪼끔 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대로 잘 안 됐지만 진짜 지내 보니까 한 5 년, 10 년, 15년 이렇게 겪어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구나.' 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 기후 1.5도 올라갔지만 지금이라도 각성을 해서 다시 쪼끔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이제 긴축 정책 두 가지로 나눠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축 정책으로 나오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0 으로 만들자는 거. 근데 생각을 해 보면 탄소 배출을 0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산소를 뱉고 있거든요. 숨을 쉬고 계시면 산소를 흡수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뱉고 있죠. 그러면 이제 탄소 제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숨을 멎어야겠죠. 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이 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0 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지구라는 시스템이 탄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탄소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식물 같은 경우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거를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고정한 다음에 산소를 배출을 하죠. 그리고 바다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탄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지속되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너무 큰 거예요. 탄소 배출량은 요만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데 이 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빨리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탄소 중립을 하자는 거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을 늘리자는 거. 그래서 배출하는 양하고 흡수하는 양을 똑같이 맞추면 이게 평행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행 상태를 맞추면 그래도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평행을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공기 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는 사실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온실 효과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탄소 중립을 넘어서 탄소 감축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건 탄소 중립, 일단 넷제로부터 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우리가 숨을 쉬어도 되는구나.' 대신 이제 요 숨을 쉬되 탄소를 배출하는 걸 좀 줄여 보고 대신 이제 '흡수원을 좀 많이 늘려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쪼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오독할 수 있는 게, 탄소 중립을 하자고 하면 이거를 0을 만들자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뭘 하지 말자.' 줄이자라는 느낌을, 아예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가능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에서는 이런 이제 태양광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 스마트팜도 이 탄소 저감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도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음식물을 살 때 뒤에 이제 칼로리나 이런 거 영양표를 보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탄소 발자국을 표시를 하자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리를 보듯이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를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표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싼 것도 사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기후 변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제품을 이왕 같은 가격이면 좀 도움이 되는 거 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좀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음식 중에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탄소, 고열량 이런 게 아니라 고탄소 식품이 여러분 식단에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네. 어떤 고기? 네. 소고기가 그렇습니다. 어. 돼지고기, 다른 돼지고기, 닭고기는 그나마 괜찮고요. 소고기는 일단은 먹고 이런 것도 큰데, 소고기의 제일 큰 문제가 소가 이제 풀을 먹고 위가 4 개잖아요.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메탄이 엄청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이제 실제는 이게 근데 정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소화를 하면서 방구를 많이 뀌거든요. 진짜 이게 맞나 싶은데 전 세계에 있는 소가 방구를 너무 많이 뀌어서 그게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굉장히 퍼센트로 잡힐 정도로, 전체 배출량의 뭐 1~2%로 잡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소고기 소비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소고기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게, 그 베지터리언들, 그러니까 식단을 이제 의식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걸 자제하고 이제 식물 위주로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을 장려하고 하는 게, 사회운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하는, 소를 적게 먹음으로써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친환경이라는 게 뭐 동물복지 개념들도 있지만 이렇게 탄소 저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노력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쌓여서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농업인데요. 농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농대에 많은 과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2021년에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된 이제 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사실 늘 기후와 싸워왔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산물, 먹을 거를 많이 만들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멜서스의 인구론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교과서에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1900년 초반 때, 1900년대 이때 초반에는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농업 생산성이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빨리 증가를 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다. 식량이 부족해서 서로 전쟁을 하다가 굶어 죽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인구론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종식이 됐냐면 1960년대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됐지만 크게 이제 보는 게 비료의 개발입니다. 예전에는 비료를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화학적으로 만들 수 없었는데 1950년대, 60년대 그러면서 이 비료를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비약적으로 이제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녹색혁명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녹색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식량이 부족하다는 고민들을 좀 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지구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 지구 곳곳에 가보면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류적으로 보면 식량이 부족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이루어졌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통일뼈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어지고 쌀이 이제 좀 충분하게 이제 생산이 되면서 위기를 한번 넘겼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색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보급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시사철 이제 우리가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고, 묶어서 생각해 보면 그전에는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기만 이제 그 나는 재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강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시사철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게 됐고, 이제 수입이 또 되기 시작하면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지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들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지금처럼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간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농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까 드렸다시피 이런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쪼끔 더 좀 급격한 변화, 이런 변화에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목소리들, 우려들이 생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럼 이 새로운 기술하고 이런 산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결합을 하면 새로운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스마트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색혁명 설명드린 거는 이 사진으로 보시면 요 50원 지금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어, 거의 보기 어려운 50원. 근데 50원에 보면 저 이렇게 있죠. 저게 통일뼈입니다. 저게 이제 통일뼈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되었던 품종이고요. 그래서 저 통일뼈를 개발한 거를 이제 기념해서 주화에 저렇게 50원에 담겨져 있고요. 온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상상한 건 이제 오른쪽 밑에,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스마트팜 온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저런 데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온실이 있었고요. 저런 기술들이 있다가 이제 시골 가면 보통 오른쪽 위에처럼 이렇게 단동에 온실들이 있고요. 저게 이제 90년대 되면서 대규모 지구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저렇게 대규모로 조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시사철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됐고, 현대에 와서는 좀 유럽형의 그런 이제 온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 기후 변화라는 위기와 어 그 농촌 문제 두 가지가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새로운 돌파구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기술로 정부에서 고민하고 이제 저희도 학과가 만들어진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덕지들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과하면 보통 유명한 데가 어딘가요? 네? 어디죠? 대구, 대구. 대구. 네, 어디요? 충주. 네. 영월? 네. 전주는 어디였죠? 정읍? 장수? 그쵸. 장수 사과도 유명하고. 어쨌든 사과는 좀 크려고 하면 좀 서늘하기도 하고 일교차가 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가 덥긴 하지만 이렇게 일교차도 심하고 해서 보통 저도 이제 클 때 대구 뭐 이렇게 했었는데, 덕지들을 보시면 요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덕지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 기간이 바뀌면서 최근에 와서는 적지. 물론 저기에서 지금 주산지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적지들이 환경적으로는 기상으로 보면 저렇게 바뀐다. 그래서 한라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가까운 익산이나 김제에서 재배가 됐거든요,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지들이 바뀌고 있고, 바나나 같은 이제 아열대 식물 같은 경우도 이제 남해 쪽에서 재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수입하는 게 워낙 싸니까 여기서 이제 생산성이 있거나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재배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는 거고요. 화가는 애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영월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어 그래서 지금 원예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 가보면 그 원예특작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과 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위에 있습니다. 대구 옆에 있는데 음, 예전엔 거기가 이제 덕지여서 음, 거기 있는데 이젠 거기가 적지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생산하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삼 밑에 보면 인삼의 재배 가능 지역을 보시면 2030년대는 그래도 재배가 가능한 적지 지역들이 동북에 저렇게 있는 분포하는데,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 보면 2090년대가 되면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재배를 하면 저렇게 재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인삼이 저렇게 되면 저렇게 놔둘 리가 없죠. KTNG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망하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거나 품종을 개량을 해서 더 변화되는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환경 자체를 지금처럼 이제 줄 수 있는 뭐 이런 시설들을 만들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있어서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이제 몇몇 국가에만 있는 문제입니다. 농촌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농촌 인구, 농업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고 다 도시로 와서 이제 살고 있죠. 우리도 다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농가의 경영자의 평균 연령,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야의 평균 연령, 예를 들면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 몇 살인가요? 한 18살? 50년 전에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이었어요? 100년 전에는 몇 살이었어요? 계속 고등학생은 18살이었고 대학생은 평균 21살, 22살이었고 50년이 지난다고 크게 바뀔까요? 근데 농업은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농업을 짓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65세가 넘습니다. 20년이 지나는, 아니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 평균 연령이 20년, 20살 이상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는 산업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버켓 안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은퇴를 하고 이러면 이제 평균 연령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업이라는 구조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나이가 드신 분이 은퇴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를 먹는데 계속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가보시면 65살이면 막내라는 거예요. 막내니까 이제 이장도 하고 마을 청년 회장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농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농업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환경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이 기후에 적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게 물론 이제 한 10년쯤 됐죠, 이제.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정보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소개가 되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늘 그 저희가 농대 다녀보면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그 그 식물은 농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서 농민들이 이거를 봐주고 관리를 해줘야 잘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성으로 키우는데 언제까지 이제 그렇게 키울 수가 있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나이가 들고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 지금까지는 유지가 됐지만 10년 뒤가 되면 그럼 평균 연령이 이제 72세, 10년이 또 지나면 평균 연령이 77세.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냐는. 인류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AI, 뭐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좀 활용이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최적 생산 혹은 로봇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피지컬 AI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농업에 들어오면 농민들 대신에 로봇들이 이제 다니면서 농작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굉장히 또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농장을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나가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CCTV를 한다든지 드론을 띄운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농업위성이 올해 발사될 예정인데 그래서 위성으로 이제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내일 날씨 이렇게 날씨가 예보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 띄워 놓고 태풍이 오고 나면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아마 올해 이제 농업위성이 뜨고 나면 이제 전체 9시 뉴스에는 안 뜨겠지만 뭐 농민들이 보는 이제 농업신문이나 농업뉴스 이런 데는 이제 끝에 오늘의 작황은 어땠고 어디 어느 지역에 뭐 작황 불량이 있고 어느 지역에 병이 돌고 이런 것들 이제 위성 사진 띄워 가지고 보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농촌 관련돼서 이제
그 아무래도 고령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고령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고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력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력제를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고기 사실 때 그 QR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으시면 이 소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농가에서 태어나서 언제 도축이 되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이력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그렇게 이력을 보면 이게 우리가 믿고 이 소고기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이 투명성을 높여서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기술들도 있고요. 이제 유통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로컬 푸드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농산물이라는 게 공산품하고 다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유통입니다. 농산물을 우리가 요즘은 저는 쿠팡은 안 쓰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물건을 시키면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반품을 하면 판매자도 그냥 반품 받아서 창고에 넣어 놨다가 다시 포장해서 다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농산물은 그게 안 돼요. 딸기를 내가 주문을 했는데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잘못 주문해서 제가 2박스를 시켰어요. 1박스를 리턴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유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AI나 이런 IoT 센서들을 이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언제 누가 이런 과일들을 원하고 어디서 생산이 최근에 그 시기에 맞춰서 생산이 되는지를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기술인데요. 앞서서 이제 그래서 전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특히나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건 이제 생산이나 관측에 있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스마트 농업은 이 전 분야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그중에 저는 생산하고 관측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 하면은 이제 앞에서 온실 얘기를 드려 가지고 온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스마트팜은 사실 온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지 스마트팜이라고도 부르고요. 스마트 축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거, 식물을 키우는 거. 근데 식물을 키울 때도 건물 안에서 키우는 거, 건물 밖에서 키우는 거. 다 농업이고요. 그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을 다 스마트 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스마트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2025년에 이제 시행되는 스마트 농업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 농업 육성법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을 굉장히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 메인 분야이기도 한데 저희가 축산도 다루고 노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산은 없나요? 수산? 수산도 있습니다. 수산도 있는데 스마트 수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못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네. 그래서 저 부산 쪽에 가면 해양대도 있고 그 해양수산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룹니다. 저기 농수산대학교에 네. 가보니까 네. 거기도 수산학과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팜을 네. 그 구현하는 또 교수님이 또 이렇게 저하고 맞습니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 유형에 들어있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네. 그 정의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농업 전체를 다루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잖아요. 그래서 수산도 다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그게 농수산. 해양으로 또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해석하기에 지금은 그래서 그 법상에서는 이제 그 해석 조항으로는 수산이 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 수산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이렇게 분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육성법에서는 사실 안 다루고 있긴 합니다. 아, 네. 그렇게 되고 근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온실 안에서 아쿠아포닉스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 양어를 하면서 이제 위에서 이제 재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비료를 주니까
비료를 주고 나면 이제 폐액이 남잖아요. 근데 그 폐액이라는 게 사실은 양분이 묻어 있는 물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주면 그때 밑에 이제 고기 그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이렇게 막 먹는 거죠. 그래서 먹고 그거를 이제 배설을 하면 그걸 다시 비료로 주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흘러가면, 그러니까 좋은 양분들은, 식물들이 필요한 양분들은 식물이 흡수를 하고요. 이 흙을 통과하면서 필터가 한번 되거든요. 그래서 필터된 물이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또 물고기들이 그 물에서 또 필요한 양분들을 먹고, 이것들을 이제 순환하는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게 이제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되면서, 저는 이제 그 기온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수 온도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해수 온도가 1도 정도씩 지금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잘 잡히던 어종들이 안 잡히고, 안 잡히던 어종들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잡히던 게 잘 잡혀서 좋기도 한데, 잡히던 게 이제 안 잡히니까, 그러면 이제 양식을 하거나 바다에서 양식할 때 이제 그 수온에 맞는 어종들을 개발을 해서 또 보급하는 이런 것들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사실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림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저희는 다 교육부 소속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농림부 소속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해양수산까지 다 있을 때, 네, 수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팜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공학 쪽에서는 산업이 이제 이게 기술 발전을 일으키고 이게 돈이 되고, 그 돈이 다시 R&D에 투자가 돼서 기술 발전이 되고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농업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산업적으로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 이 기반은 안전을 위해서 좀 억제하는 것도 있고 진흥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억제한다는 게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 높이지 못하게끔 관리를 하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이 벌면 이제 회사들이 생겨가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이 생기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기초 자산이기 때문 그 기본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다 오르는 거고. 그래서 그 생각해 보시면 2008년, 2009년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금융위기랑 동시에 그때 기후위기도 같이 터져 가지고 러시아에서 그때 밀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밀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밀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국인데, 그 수출을 막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밀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물값이 뛰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짜장면 뭐 30년간 1,500원 하던 짜장면이 2,500원으로 인상하고, 과자가 한 봉지에 1,000원을 넘지 않던 것들이 다 1,000원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 1,000원이라는 게 좀 약간 마지노선 같은, "삼촌 과자 사 주세요." 하면은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1,000원짜리 하나를 주면 과자를 못 사 먹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때가 그 시기인데, 그 원인이 됐던 트리거가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와 연관된 게 다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 제품이 막히니까, 원유가 딱 막히니까 그냥 '아, 휘발유 가격이 오르나 보다. 유류 가격이 오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지금 막 소문들도 돌고 이렇게 영향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데 쪼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농업에 관련돼서는 경자유전이라는 이게 원칙이 헌법에 우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삼성이나 현대나, 사실 현대가 되게 관심이 많은데, 현대나 뭐 LG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도, 이런 대기업들이 땅을 왕창 산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또 식량 위기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가에서 지능을 해 주고요. 망하지 않게끔 보전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늘 우리는 일상적으로, 특히나 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사실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기술들도 산업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보다는 이제 국가 주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이 가깝게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실은 이제 기술들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세대 스마트팜, 2세대 스마트팜, 3세대 스마트팜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스마트팜 기술을 좀 이제 발전시켜 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1세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센서를 이제 설치하고 원격 제어하는. 그래서 이때 많이 보급됐던 게 비닐하우스에 이제 가무 센서를 설치한 다음에요. 비가 오면 이제 비닐하우스에 창을 닫아주는 거. 이제 그런 이제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그래서 편리하게 해보겠다는 게 1세대 스마트팜의 목적이었고요. 2세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모았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이제 측면에서 생산성을 좀 높여보자. 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결국 이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의 원인들을 알 수 있거든. 그러면 누구나 평균 이상은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청년농들이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농사를 평균 이상은 지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2세대의 목표고요. 3세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시스템을 뭐 수출을 한다든지 이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 기술 자체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담긴 게 3세대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에 처음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1학년 밖에 없었거든요. 1학년 학생들이 있어서 스마트팜 이제 개론 수업을 하는데 저도 사실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스마트팜이란 전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요 자료를 그때 찾아 가지고 최신 자료라고 이렇게 찾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목표치가 요게 2014년에 만든 계획에는 2016년, 2016년, 2018년, 2020년이었어요. 목표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또 막 찾아보니까 새로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2025년, 2030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도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마다 연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현재 어디쯤 와 있을 것 같아? 어, 네. 제가 첫 해에 설명할 때 2.5세대쯤 와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 대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저기 2.5세대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제 한 2, 3년 이렇게 다녀보면서 현장도 가고, 농진청에도 가서 또 하고, 이제 농업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진단을 한다고 하면 1.5세대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있지만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우리가 AI에 넣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한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는 3세대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2세대 한다고 하면은 펀딩 안 줍니다. 과제도 없고 펀딩 안 주고 3세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장은 지금 2세대도 못 가고 있습니다. 1.5세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이거는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 하니까 이게 굉장히 등간격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1세대와 2세대가 엄청나게 큰 과제인데 이걸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제여서.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와서 그래서 목표가 2세대를 온전히 잘 만들어 보자라는 게 사실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젠슨 왕이 나와서 이제 피지컬 AI를 하면서 피지컬 AI는 3세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3세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네, 열심히 3세대를 한번 해보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2세대라도 저는 제대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 기반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서 이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우리가 노하우들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계속 고령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유입되는 청년농들이 이제 스마트팜들이 생기면서 청년농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청년농들의 청년농들이 갖는 문제가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농사라는 게 글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농사를 배우는 방법이 그 도제식으로 배웁니다. 어딘가 농사 잘 짓는 분한테 가서 한 5 년쯤 배우는 거예요, 옆에서 일 도와주면서. 5 년쯤 지나면 5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병도 돌기도 하고, 어떤 해는 좀 덥기도 하고, 어떤 해는 춥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럴 때 이분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지를 배워서 실력이 쌓여서 농민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런 도제식으로 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이거를 가르칠 분들이 벌써 나이가 80 이렇게 된 거고요. 청년농들이 이제 배워서 들어오면은 이제 30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이런 농업 기술들을 잘 데이터화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판단을 해 주고, 그럼 청년농들이 할 때 그냥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할 때 AI들이 도와주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창을 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창을 조금 덜 열면 이렇게 될 거고, 온도를 1도 높이면 비용은 조금 더 나오겠지만 식물은 조금 더 잘 클 거예요. 안 클 거예요. 뭐 병이 조금 돌 확률이 몇 퍼센트 높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어 아주 농사를 잘 짓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최소한 농사를 잘 몰라서 망하는 케이스들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암묵지, 농민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명시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전달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농업의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는 이제 디지털 농업, 데이터 기반 농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농업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농업과 이렇게 상보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당연히 경험 기반의 농업이 잘 돼야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서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 데이터를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면 더 그 생산물이 많이 나오더라, 비용이 줄어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조금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길게 설명드렸지만 스마트팜 이꼴 디지털 농업 이꼴 데이터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각보다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기도 한데, 기후 변화와 그래서 디지털 농업이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후 위기에 그런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기술이 결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적응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냐? 지금 보시면 수박이 하나 열려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어딜까요? 네. 음. 남극기지입니다. 남극 세종기지에 요 스마트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 챔버를 갖다 그 스마트팜을 갖다 놨는데 엽채류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야채류들을 먹을 수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신기술을 만들어서 과일을 키울 수 있게끔 환경을 이제 만들고, 그래서 수박을 이제 처음 수확을 해서 이제 수박을 이제 수확하는, 이게 그래서 그때 막 9시 뉴스에 나오고 했던 기술이고요. 요건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파밍. 도시는 이제 땅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공장 형식으로 높게 지어가지고 예,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식물이 크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그 햇빛이잖아요. 강합성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빛을 여기서는 식물 공장은 LED로 주거든요. LED로 주면 잘 생각해 보시면, LED를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태양에서 온 빛을 태양광 패널로 전기로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다시 LED로 보내서 빛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빛을 전기로 바꾼 다음에 전기를 다시 빛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효율이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효율 문제 때문에 아까도 남극기지도 보여드렸지만, 엽채류는 빛이 조금 약해도 잘 커요. 빨리 크고 잎만 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엽채류들은 충분히 이걸로 할 수 있고요. 이 외에 이제 가채류들, 과일들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하려면 LED를 훨씬 더 고광을 줘야 되고, 고광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체류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적이거나 아니면 신선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요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천안 쪽에 있는 마트인데요. 마트 한편에 이제 저렇게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온 샐러드를 바로 이제 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그 메타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지하철역에 그렇게 스마트팜들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활용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천마 디지털팜 해 가지고 이제 종목들별로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공장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키우는 것들.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키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물들도 많이 키우는데 어 요즘에는 곤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곤충 스마트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뭐죠? 그 한국열차. 한국열차를 보면 좀 상상하기 싫지만 사실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곤충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곤충에서 유래해서 소재를 만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의약품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스마트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지어 볼 거냐.'라는 기술들인데 노지에서도 이런 기술들, 스마트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농업기상제 예경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 우리 날씨를 보면 보통 전주 몇 도 이렇게 뜨잖아요. 전주 그다음에 밑에가 뭐 광주 정도. 그럼 그 사이는 사실 다 같은 거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한 20년 전부터는 기상청 들어가면 동네 일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날씨가 우리 동네 기상이 보이거든요. 구맘동, 오늘 비가 뭐 언제 올 거다, 몇 도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기상청의 해상도가 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km 가도 이제 똑같은 거죠, 날씨가. 근데 농촌에 가 보면 골짜기가 있고 평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골짜기가 훨씬 더 뭐 더울 때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거든요. 기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런 기상을 기상청에서 나온 기상을 쓰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그냥 25 도라고 했는데 내가 있는 동네는 18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차가 이렇게 크게 나서 그래서 농진청에서 지금 개발한 건 뭐냐면 기상 자료를 30 미터 정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골짜기에 있는 내 가수원이 골짜기에 있다. 그럼 거기 이제 온도가 실제로 몇 도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놨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조기 경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에 점심때 기상청에서는 30도 될 거라고 했지만 당신 그 가수원에는 35도 될 거예요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35도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겨울에 너무 추우면 방상팬이라고 해가지고 저팬 그런 것들 이제 요 근처에서는 사실 보기 어렵고 저기 상주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수원 쪽에 가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밑에 열풍기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팬이 저 위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바람을 위로 올려가지고 바람을 불려서 이제 따뜻한 바람을 내리는 거고 저렇게 하면 이제 서리가 앉아서 이제 과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열대임이라고 해서 여름에 너무 더우면 사과들이 익어요. 그러니까 좀 타면서 탄다라는 게 이제 원래 빨개야 되는데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 색이 하얗게 막 튀기거나 그러면 이제 품질이 낮아서 그 과일의 가격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렇게 이제 미스트 형식으로 안개처럼 이렇게 뿌리면 그런 피해들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시에 날씨가 37도까지 오를 거다. 그럼 이제 저걸 뿌리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들을 방금 어떤 조기경보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농촌에 가보면 혹은 그 온실에 가보면 찍찍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찍찍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벌레를 잡는 건데 실제로 벌레를 다 잡아서 그 찍찍이에 붙여가지고 벌레들 못 날게 하는 역할도 있는데요. 이 사실 가수원에는 넓잖아요. 여기서 벌레를 어떻게 다 잡겠어요. 이 스마트 트램이 사실 하는 역할은 어떤 벌레가 날아왔다고 알면 이 벌레가 생겼다는 거는 어떤 병이 돌 거라는 거를 이제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벌레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방제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로 모아서 이제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아마 시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지구들을 넓혀 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대여섯 군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25군데, 100군데 이렇게 늘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많이 보급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런 기후가 변하는 데 있어서 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줄이는 노력은 농촌에서, 농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농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탄소 배출량을 보면 전체 탄소 배출량 대비 이제 농업에서 배출하는 비율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2~3%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에서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6개 있는데 6가지 중에서 메탄이랑 아산화질소라는 이제 가스가 있는데요.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가스 효과가 한 25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산화질소는 265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효과 자체가 굉장히 그 양이 작더라도 온실가스 효과가 굉장히 큰 가스인데요. 그 메탄 같은 경우는, 메탄의 발생을 보시면 에너지 분야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은 에너지가 엄청 많죠. 휘발유 뭐 디젤 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보시면 이 장내 발효, 그다음에 농축산 배재배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보시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메탄의 발생량의 절반 부분이 농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절반인데 그 절반 중에 3분의 1이 장내 발효. 장내 발효가 이 고상하게 쓴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가 방구 기능. 돼지도 아닙니다. 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의 방구가 저만큼이나 많이, 이 양을 보시면 에너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공장에서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런 거 다 포함한 거거든요. 보일러를 떼기 위한 기름들 다 포함한 건데, 그거랑 비견할 정도로 많다. 그래서 메탄은 그렇고요. 과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비료를 주면서 하는 건데, 이게 농업 농경지 토양이라고 써 있는 저 5.5라고 써 있는 38% 정도, 저게 이제 그 비료입니다. 그래서 농경지에서 비료를 뿌리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축분 처리. 축분 처리도 그 축분을 이용해서 또 비료화해서 뿌리거든요. 결국은 다 비료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있다. 그래서 농업에서도 사실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력들이 좀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탄소 그 중립 말씀드렸잖아요. 배출량하고 그 우리가 배출량하고 흡수량을 똑같이 맞추면 탄소 제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제도가 이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출하는 양을 미리 정해 주는 거. 미리 정해 주는데 그 양을 초과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초과하는 분량만큼 돈을 내고 사라는 거예요. 감축분을. 그러면 이렇게 초과 배출하면, 그만큼 초과 배출하면 이만큼 돈을 내고 누군가한테 사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배출권을 그럼 어디서 사오냐? 탄소를 흡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흡수하는 데다가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데다 돈을 줬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제 흡수한 양을 사왔으니까 이게 쌤쌤을 만드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내가 배출해야 할 양을 낮추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탄소 배출을 할 때, 너 탄소 배출 이만큼 하니까 돈을 일단 내봐. 그럼 돈을 막 모읍니다. 그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그 펀딩을 만들어가지고,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기술에다 투입을 합니다. 저탄소 기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나무를 심습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심으면 탄소 저감이 된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그 이제 비행기표 사실 때 보면 구글 이제 플라이트에서 사시면 이렇게 시간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돈 옆에 저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티켓을 사면 에미션이 적게 나온다. 어느 걸 하면 탄소 배출량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저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탄소 발자국을 저렇게 보여주고요. 저렇게 해서 실제로 돈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비행기표를 사는데 그 비행기표에 많은 항목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옵트아웃 하지 않는 이상, 안 날 거라고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가요. 한 10,000원쯤 받아갑니다. 그럼 그 돈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제 회사가 ESG 경영을 한다고 그 돈들을 모아서 이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런 회사들 혹은 협회들이 있어 가지고 저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돈을 저기다가 주면 저 회사들이 크레딧을 줍니다. 우리 투자 받았으니까 당신 탄소 크레딧 이만큼 가져가세요 하고 주고요. 그럼 크레딧 그만큼 탄소 저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회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돈을 농업에 투자를 합니다. 농업에 투자를 해서 저탄소 농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를 농민들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니다. 가 가지고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말 들으면 생산량 안 줄어들어. 내가 보장해 줄게. 대신 평당 얼마씩 돈 더 줄게.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 와서 관리해 주고 데이터 막 모니터링 해 주고 컨설팅 해 주면서 돈을 주겠대요. 그래 가지고 '돈을 왜 주지?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해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 보면 생산량이 그렇게 줄지 않고 오히려 생산량이 느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돈은 받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저탄소는 이렇게 시키는 게 하니까 잘 되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회사는 "우리가 저탄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탄소를 이만큼 줄였습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이 지금 굴러가고 있고요. 개념으로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때 논문을 썼던 건데, 탄소라는 게 결국 땅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땅에 이렇게 남는 건데, 그 요 밑으로 마이너스 돼 있는 게 뭐냐면 흙 속에 탄소라는 게 결국 영양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영양분이라고 보면 영양분이 이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어떤 해는 많이 빠져나가고 어떤 해는 적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절대값으로 보면 양이 이만큼 있었는데 계속 이제 양분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료를 넣어 주는 거고. 그래서 토양 내 탄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탄소 농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만큼 줄어야 될 양분이 이만큼 양분을 빼갔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빼가고 요만큼만 빼간다. 요만큼 빼가야 되는데 요만큼만 빼간다. 그래서 저거는 나와 있는 저 표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실제로 땅속의 탄소량이 요 정도씩 줄어드는데 우리가 저탄소라고 생각하는 기법을 썼더니 저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요렇게 내려가야 될 게 초록색처럼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 뭐가 어렵냐?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가 탄소를 줄였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면 여기서 측정을 하고 여기서 측정을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원래 탄소가 여기에 한 50 정도 있었는데 탄소가 이제 40 으로 줄어든 거예요, 양분이. 그럼 양분이 줄었잖아요. 그럼 농사 지어 가지고 더 환경 안 좋아졌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사실 이만큼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저탄소를 해서 이만큼 사실 개선을 한 거거든요. 개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계속 샘플링만 하면 "야 10년 전이랑 비교해 봐서 줄었잖아." 여기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점수가 더 낮아졌으니까 "야 너희 농사 지어 가지고 환경 오염을 더 많이 시킨 건데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건데."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컨셉을 바꾸면 농업이라는 게 농사는 어차피 짓는 건데 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게 크레딧이 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실제로는 요렇게 내려갈 게 사실 이만큼 올라온 거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켜보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쓰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런 개념들이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점선. 점선을 알아야 저 초록색 약간 이 초록색은 배측을 측정을 하면 되거든요.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게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요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베이스라인들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냥 냅뒀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예측하는 게 이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나 센서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던 게 이제 미국에서 비료를 한 10% 줄여볼까? 20% 줄여볼까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실제로는 생산량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델링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면은 요렇게 될 거야. 요 상태로 될 건데 그 상태에서 우리 비료를 한 10%만 줄여볼까? 비료를 20%만 줄여볼까를 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럼 비료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비료를 10% 적게 준다고 해서 생산량이 10% 줄진 않거든요. 생산량이 한 5%, 3% 정도 줄어듭니다. 대신 어떤 효과가 있냐? 비료를 적게 줬기 때문에 환경오염, 그러니까 비료가 남아가지고 물로 흘려내려오는 이 양이 싹 줍니다. 한 50% 이렇게 줘요. 그리고 아산화질소, 이게 비료가 남아가지고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휘발되는 양이 30%, 50% 줄어듭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조금 줄어들지만 환경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효과를 돈으로 환산을 해보자. 그래서 카본 크레딧처럼 돈으로 환산을 해서 생산량 조금 줄어드는 거랑 환경 개선을 해서 크레딧을 받는 비용을 좀 계상을 해보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여기 요 이상은 돈을 버는 지역들이거든요. 보시면 상당 부분의 지역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만 조금 바꿔도 농민들도 돈을 벌고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그럼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탄소를 내가 이만큼 줄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든 네, 어디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저런 이제 저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저것들이 계속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약간 탄소 세금처럼, 탄소세라고 부르거든요. 카본택스라고 부르는데 세금처럼 지금 작동하는 게, 유럽 같은 경우가 CBAM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환경에 안 좋게,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생산을 하면 돈을 더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 거래세 같은 그런 데 이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AI 기술들, 신기술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진이나 이제 동물들 이런 것들 이제 행동을 분석을 한다든지, 그럼 병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벌레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드론으로 찍으면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찍어가지고 저 식물들이 잘 크고 있는지, 발화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드론을 활용했는데 이제 위성까지 활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시 뉴스 지나고 나면 이제 농민들이 보는 뉴스에는 이제 직항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전체적으로 농가들의 우리나라 농경지의 작황이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농진청에 보면 슈퍼컴퓨팅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뭐 컴퓨터 그런 거 좋은 거 슈퍼컴 뭐하러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상청에서는 이제 날씨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슈퍼컴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서도 농업용 기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슈퍼컴을 쓰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품종 개량에,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이 슈퍼컴을 씁니다. 그래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이 농산물이 잘 크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농업의 꽃은 육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이 여기서 잘 버티고 잘 클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되는 데에 따라서 '내년에도 더울 거다.' 그러면 더운데 잘 버틸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만들 때 또 슈퍼컴퓨팅이 또 굉장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이제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요거는 슈퍼컴퓨팅 센터라고 농진청에 있고요. 앞서서 농업위성 말씀드렸는데, 농업위성 같은 경우는 농업위성센터라고 또 농진청에 새롭게 생긴 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관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기존의 농촌진흥청이 하던 일에서 새롭게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농업에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또 기관도 생기고 그런 역할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이라는 게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또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그래도 우리들이 좀 평소에 많이 뉴스에서 듣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네. 잘 없어서 항상 이제 제가 네네. 이렇게 질문을 네네. 좀 이렇게 일부러 좀 같이 하자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스마트팜이 이렇게 적용된 사례 같은 것을 말씀은 좀 네.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곳에 가장 스마트팜이 잘 많이 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작물 중에는 어떤 게 가장 좋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스마트팜의 종류를 온실, 과수원, 축사, 네. 뭐 아까 말한 제가 뭐 말씀드린 수산 뭐 이런 게 네. 있을 텐데 각각에서 어떻게 하는 작물들이 스마트팜에는 가장 잘 어울리고 또 이제 효과가 있더라. 네. 뭐 요런 거는 혹시 있나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팜, 그러니까 산업으로 보면 이게,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작목들은 그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작목들이 이제 음. 하고 있거든요. 파프리카가 여기 김제에 어딘가 네. 뭐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네. 잘 되고 거기도 잘 스마트팜. 하고 있고요. 아, 파프리카는 사실 그 전남에 그 굉장히 큰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한 농가에서 우리나라의 뭐 3분의 1 정도 수준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굉장히 대농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토마토 같은 경우도 저기 어디지? 부여에 음, 가면 또 엄청 크게 한 스테비아로 하는 방울토마토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음,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팜은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어쨌든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대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대면적이라는 게 사실은 몇만 평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10배, 20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만 평 가지고도 10만 평 이상의 효과를,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특정 작목들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생산량의 뭐 몇십 퍼센트를 책임지는 그런 농가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작목들은 이제 스마트팜이 잘 되고 있고요. 음,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게 초보자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엽채류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접목을 할 수 있고, 엽채류들은 좀 쉽게 할 수 있으신 게 대부분 다 수경 재배를 하거든요. 그 고설로 해가지고요. 베드를, 온실을 지어 놓고, 베드라는 게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그 허리 높이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생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흙 같은 거를 놓고 거기에 수경을 하는데, 수경이라는 게 물이랑 양분을 같이 주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다 제어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크고 하는데, 이제 엽채류 같은 경우는 문제가 팔로가 문제입니다. 계속 생산이 잘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생산된 걸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이제 등락도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로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작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팔로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작목들 같은 경우는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작목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겨울이랑 여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을 해서 버틸 건지 여름에 냉방을 해서 버틸 건지가 고민이거든요. 어. 근데 이걸 둘 다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여름을 포기합니다. 냉방이 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하고 냉방을 포기해서 보통 이제 작기가 9월 월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요. 겨울을 나고 봄부터 이제 쭉 수확이 돼서 여름 될 때까지 이제 쭉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보통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축사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성공한 스마트팜 축사는 네. 혹시 어떤 동물을 키우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스마트팜 축사는 쪼끔 다릅니다. 그게 스마트팜으로 성공한 그러니까 질문하신 스마트팜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닭 같은 거 막 다림 같은 거 키우면 네네. 인제 옛날에는 뭐 전원 센서나 뭐 그런 게 네네. 없게 키우다가 지금은 아마 그게 다 설치가 되어져 있을 것 네. 같긴 네. 한데요. 그래서 아직 그런 사례가 특별히 없는가 보네요, 그러면. 그게 성공 사례라고 하면 그게 도입이 돼서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기술이 도입되기 전부터 잘하던 데가 계속 잘하거든요. 점진적으로 이제 편리해지고 잘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청을 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 축사가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IoT 센서가 들어가고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시설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냐인 건데 그렇게 시설이 드라마틱하게 뭘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 원래 사육 기술 자체가 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으로는 신기하고 재밌긴 한데 산업적으로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아직 그러니까 잘 못하다가 잘하던 기업은 없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아까 인제 1.5 세대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네. 현실은 그랬는데 그게 2 세대로 가기 위해서 네. 그게 인제 제일 중요한 게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3 세대에는 이제 또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지금 단계가 네. 되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인제 피지컬 AI는 사실 제조뿐만이 아니라 어딘가에도 다 적용이 맞습니다. 되니까 당연히 네. 스마트팜에도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피지컬 AI가 3 세대에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네. 2.5 세대로 이 1.5 세대에서 2 세대로 가는 게 네. 왜 못 가는지 네. 그리고 인제 그걸 인제 뛰어넘으려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지 네. 그거하고 같이 네. 했으면 좋 어떤 보면 이제 연구 분야가 결국 저는 이제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처음에 네. 인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주로 아까 기후 변화에 대응되는 이제 그런 연구들 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피지컬 AI의 요소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근데 특별히 인제 스마트팜에 필요한 이제 피지컬 AI가 뭔가 네. 그리고 인제 이 세대로 가기 위한 네. 기술이 뭔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게 이게 1 세대, 2 세대, 3 세대로 하다 보니까 3 세대를 가기 위해서는 2 세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같은 사실 착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2 세대와 3 세대가 사실은 지금 병렬적입니다. 그러니까 2 세대보다 3 세대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음. 지금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AI 모델을 만드는 게 문제인 건데요. AI 모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양질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농업 데이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말씀드리면 데이터라는 게 이제 공장 같으면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풀로 돌리기 전에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분량이 얼마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고 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고 성공률이 얼마인지 통계를 테스트해 본다라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비용이 얼마가 걸릴지 생각해 보시면 뭐 한 달 정도 걸리고 돈은 한 뭐 10억 이렇게 들면 되지 않을까,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농업은 문제가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내가 비료를 10kg 더 줘 볼까? 20kg 더 줘 볼까?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10kg를 주고 20kg를 줘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키우면 1 년을 기다려요. 그럼요. 1 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돼서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 10kg를 더 주니까 더 잘 크더라.'인데 문제는 내년에 또 하면 그 차이가 다르거든요. 환경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환경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입력 자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결과 우리가 데이터셋 한 줄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 1 년이 걸리거든요. 이 시간을 단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반복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실험하거나 해도 아무래도 반복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시험 포장에 예를 들면 조합을 하면 우리가 비료를 세 종류를 비교를 해 보겠다. 그 비료를 주는 시기를 초창기에 주겠다, 중간에 주겠다, 후반기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9 가지 조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양을 조절을 해 보겠다. 2 단계로 해 보겠다. 그러면 18 가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그게 올해 날씨에만 해당되는 거. 그럼 이걸 한 3 년쯤은 해야 되거든요, 논문 쓰려고 하면. 그래서 3 년을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중간에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럼 그 해는 또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축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축적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하면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피지컬 AI로 넘어가려면 강화학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파고처럼 바둑을 둘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게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해야 되는데 농업에서는 요렇게 하면 되는지를 보려면 1 년을 기다려요. 컴퓨터가 요렇게 해 보고 되는지를 보려면 1 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버추얼 월드가 신뢰할 수 있는 버추얼 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값을 맞추기보다는 경향을 맞추는 데 훨씬 더 초점이 저희는 가 있습니다. AI 모델이 이제 적응을 하는 게. 근데 피지컬 AI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디지털 트윈처럼 굉장히 정밀하게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액션을 했을 때 이 세계가 이렇게 반응을 할 거라는 게 정확하게 돼야 이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2 세대를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생산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거냐. 생산량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생산을 보려고 하면 한 작기라는 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고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조합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에서 방법들을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여러 단계로 이제 결합을 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그래서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과거로 돌아가 볼 수 있거든요. 농업에서는 실험을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작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올해 다시 실험을 해야 돼서 작년을 재현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환경이 또 없기 때문에 재현을 하기가 어려운데 위성의 재밌는 점은 내가 생각지 않았지만 위성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30년 전 위성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아 이 위성으로 보니까 이랬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데이터들을 좀 조합을 해서 맞춰 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게 이제 어떻게 보면 2 세대를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3 세대는 2 세대를 가야 꼭 갈 수 있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피지컬 AI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3 세대가 먼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듯이 이제 로봇들이 개발돼서 그 인간들처럼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면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사실 농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저숙련자여도 사실 노동력이 있으면 운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로봇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션들을 지시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으면 얘가 농작업을 할 수 있고요.
농작업을 할 수 있으면 얘가 그 사이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생산 시간이 그러니까 수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거꾸로 올 수도 있겠네요. 3 네. 세대가 오고 2 세대가 올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로봇 기술이라는 게 농업에서 볼 때는 너무 먼 미래였고 그래서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은 두뇌부터 만들어 보자고 해서 2 세대를 계속 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해서 피지컬 AI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뭐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네, 네. 대표님. 네. 혹시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